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날 밤 받은 넉넉한 수임료 덕분에 늦게 일어났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담배 한 대를 더 피운 뒤 캐나다산 베이컨을 한 조각 더 먹고 나서는 다시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300번째 다짐했다. 이런 일들을 다 마치자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10시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잡다한 우편물들을 챙긴 뒤 봉투를 뜯어서 내용물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밤 사이에 고인 공기 중에 방구석의 베니시안 블라인드의 틈새에 걸려있는 먼지와 그을음 냄새를 내보냈다. 죽은 나방이 날개를 펼치고 책상 모서리에 떨어져 있었다. 날개가 너덜너덜해진 벌 한 마리가 나무 창문턱을 기어다니며 피곤한 듯 가냘픈 소리로 윙윙거렸다. 이제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자기는 끝장났고 너무나 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다시는 벌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미칠 것 같은 하루가 되리라 짐작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 헐렁해진 바퀴 같은 인간들, 껌을 붙여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멈춰 놓은 듯한 게으름뱅이, 도토리를 못 찾겠다는 다람쥐들. 항상 톱니바퀴 하나를 빼놓고 조립한 기계공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커다란 덩치에 금발머리를 한 금방진 녀석으로 이름이 캐세논이든가 뭐 그 비슷한 핀란드 이름인 남자였다. 그는 거대한 엉덩이를 고객 의자 밑에 밀어넣고서 넓적하고 뿔처럼 단단한 손을 내 책상 위에 턱 올려놓더니 자기는 동력사업 기사이고 캘버시티에 사는데 옆집에 사는 못된 여자가 자기 개를 독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개가 뛰어놀도록 뒷마당에 풀어두기 전에 옆집에서 던져놓은 미터볼이 없나 울타리께 감자밭 구석구석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그런 미터볼 9개를 찾았고 그 안에는 유독성 제초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 푸르스름한 가루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했다. 감시하고 있다가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하는 현장을 잡아주는데 얼마요? 그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직접 하지 그럽니까? 나도 이래야 먹고 살 거 아니요. 선생, 벌써 여기 의뢰하러 오느라 시간당 4달러 25센트나 손해봤소. 경찰을 부르죠. 경찰도 불러봤지. 경찰들은 내년 이맘때쯤이나 와줄 거요. 지금은 MGM을 덩쳐먹느라 바쁘다고 합디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요? 애완동물보호협회는요? 그게 뭐요? 나는 애완동물보호협회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발뺌을 했다. 말보다 작은 동물은 봐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에 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던데 그는 공격적으로 말했다. 조소, 나가서 조사나 해요. 그 여자를 잡아오면 50불 주지. 미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당신네 뒷마당 두더지굴에 숨어서 2주 정도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어쨌거나 내가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50불을 받더라도 말이죠. 그는 노려보면서 일어섰다. 대단하시군. 돈이 필요 없다 이거야. 하찮은 개의 생명을 구하는 일 따위는 할 수 없다는 건가? 바보 같은 녀석. 대단도 하시네. 나도 맡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키세넌 씨. 그 여자를 잡으면 그 빌어먹을 목을 꺾어주고 말걸.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코끼리의 뒷다리도 꺾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줄 테니까. 차가 집 앞을 지나갈 때 걔가 좀 짖기로써니 불쾌한 상판의 할망구 같으니. 그는 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등에다 대고 물었다. 옆집 부인이 독살하려고 하는 게 걔가 확실하기는 합니까? 그렇고 말고. 그는 문으로 반쯤 갔어야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다. 그는 몸을 획 돌렸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 머리를 책상에 박을지도 몰랐다. 그는 코웃음을 치면서 거의 문짝을 떼어가지고 갈 태세로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 손님은 그다지 늙진 않았지만 그다지 젊지도 않았고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았지만 너무 더럽지도 않은, 확실히 가난하고 초라하며 12조의 얼굴을 한 어리석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계집애가 그 여자 표현으로는 일하는 여자라면 다 계집애였는데 자기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1달러, 저기서 4달러 정도지만 합치면 만만치 않았다. 여자는 모두 합쳐 20달러 정도 도둑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 여자는 그런 피해를 감수할 여유가 없었다. 이사할 여유도 없었다. 탐정을 살 여유도 없었다.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 같은 걸로 룸메이트를 겁만 한번 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사정을 다 털어놓는데 20분이 걸렸고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는 그보다 좀 더 걸렸다. 그녀는 얘기를 하는 동안 반죽하듯 가방을 끊임없이 주물럭댔다. 아는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는 말했다. 네, 그렇지만 댁은 탐정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을 협박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는데요. 그 여자애한테 내가 댁을 만나러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 여자가 도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댁이 이 일을 맡고 있다고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그쪽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요. 내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할지도 모르지 않소. 전화를 하면 나는 사실을 말해줄 겁니다. 여자는 일어서다가 초라한 가방에 자기 배를 쾅 부딪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전혀 신사가 아니군요. 내가 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그녀는 중얼대며 나갔다. 점심 후에는 심프슨 W. 에델바이스가 방문했다. 명함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재봉기계 회사의 지배인이라고 했다. 그는 48에서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몸집이 작고 피곤한 인상의 남자로 손과 발도 작았고 소매가 너무 긴 갈색 양복을 입었으며 빳빳한 하얀 옷깃의 셔츠 위에는 검은 다이아몬드 넥타이 핀을 꽂은 자주색 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서 슬픈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거칠었으며 내가 보기에는 별로 머리가 셀 기색도 없었다.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콧수염을 짧게 다듬었고 있었다. 손등을 보지 않는다면 35이라고 해도 통할 것 같았다. 심프라고 부르세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럴만 합니다. 난 유대인이지만 비유대교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25살인데다가 예쁘죠. 이전에 2번 도망갔었어요. 그는 부인의 사진을 꺼내서 내게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한테는 가냘픈 입에 조잡한 외모를 한 덩치 큰 암소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문제가 뭡니까, 에델바이스 씨? 전 이혼 사건은 맞지 않습니다만. 나는 그에게 사진을 돌려주려고 했다. 그는 손짓으로 물리쳤다. 그리고
전 언제나 고객을 존칭으로 부릅니다. 나는 덧붙였다. 고객이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지 않는다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런 일에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 단지 메이벨을 되찾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내를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내한테는 일종의 게임인지도 모르죠. 그는 참을성 있게 저기를 담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녀는 술을 마셨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그의 기준으로 아주 좋은 아내는 아니었지만 그런 판단은 그가 너무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탓일 수도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집채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기가 여자들이 꿈에서 그릴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주는 건실한 월급쟁이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공동 계좌를 갖고 있었다. 아내는 모든 돈을 계좌에서 인출했지만 그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누군가와 함께 튀었는지 능히 짐작이 갔고 그의 짐작이 맞다면 그 남자는 아내 지갑을 다 털고 나서는 아내를 차버릴 사람이었다. 캐리건이라는 이름입니다. 멀로 캐리건이죠. 천주교도들을 흉볼 마음은 없습니다. 나쁜 유대인도 많으니까요. 이 캐리건이라는 남자는 직업이 있을 때는 이발사로 일했죠. 역시 이발사를 흉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의 경마 도박꾼이죠. 진짜 건실한 남자가 못됩니다. 부인이 돈이 떨어지면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할 겁니다. 자살할지도 모르고요. 이건 실종자 전담반이 할 일이군요. 에델바이스 씨.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싫어요. 경찰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는 싫어요. 메이벨이 망신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은 에델바이스 씨가 흉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는 약간의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200달러입니다. 성금이에요.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물론이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부드럽게 펼쳤다. 그렇지만 아내는 25살이고 나는 거의 50살이에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이 될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메이벨도 그 사실을 알고요. 아내는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관대한 분이군요, 에델바이스 씨. 글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요. 물론 기독교인을 흉보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천하죠. 아,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릴 뻔했군요. 그는 그림 엽서를 꺼내서 책상 건너 돈 뒤로 밀었다. 호놀룰루에서 아내가 보낸 거예요. 호놀룰루에서는 돈이 금방 떨어지죠. 삼촌 한 분이 거기서 보석상을 했었지요. 지금은 은퇴해서 시애틀에 사십니다만. 나는 사진을 다시 집었다. 이 사건은 하청을 줘야만 할 것 같군요. 이 엽서 내용은 복사해 놓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말로 씨.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는 복사본 5장이 더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캐리건 사진도 있습니다. 스냅 사진이지만. 그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나는 캐리건의 사진을 보았다. 그의 유들유들하고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캐리건 사진은 석장이었다. 심프슨 W. 에델바이스 씨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한 장 더 주었다. 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더 청구하면 즉시 답변을 해주겠으며 나를 통해 소식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인이 여전히 호놀룰루에 있으면 $200로 어떻게든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신체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역이죠. 전보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하니까 키, 몸무게, 나이, 눈이나 머리 색깔, 알아볼 수 있는 흉터나 다른 특징적인 점들,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옷을 가지고 나갔는지, 부인이 털어간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점들요. 이런 일들을 전에도 겪으셨으면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에델바이스 씨. 이 캐리건이라는 친구만 생각하면 감정이 미워져요.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나는 반 시간 정도 더 들여 그에게 이것저것 캐물어 필요한 점을 쓰게 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조용히 악수를 한 뒤 조용히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메이벨에게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는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다. 판에 박힌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나는 호놀룰루에 있는 탐정사무소에 전보를 보내고 나서 사진과 전보에서 빠진 정보를 죄다 넣은 한국 우편을 붙였다. 그 탐정사무소에서는 여자가 호화로운 호텔에서 객실 하녀의 보조로 일하며 욕조와 욕실 바닥을 닦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고 전화했다. 에델바이스 씨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캐리건은 여자가 잠들었을 때 지갑을 털고는 호텔 숙박비도 여자 앞으로 달아놓은 채 튀어버렸다. 여자는 캐리건이 폭력을 쓰지 않고서는 빼낼 수 없어서 남겨놓고 간 반지를 전당포에 잡혀서 그 돈으로 호텔 숙박비를 갚기는 했지만 집으로 갈 여비는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델바이스는 비행기에 뛰어올라 아내를 데리러 갔다. 에델바이스는 그 여자에게 과분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사건 수수료 $20와 긴 전보 요금을 청구한 계산서를 보냈다. 호놀룰루 사무소가 그 $200를 챙겼다. 메디슨의 초상이 내 사무실 금고 안에 있으니 나는 헐값으로도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사립탐정의 하루가 지나갔다. 정확히 전형적인 날은 아니었지만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대부분 재미도 별로 없다. 때로는 얻어 터지거나 총을 맞거나 감옥에 던져지기도 한다. 아주 가끔은 죽을 수도 있다. 2달마다 한 번씩 이 일을 그만두고 아직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번듯한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문에서 버즈가 울리고 대기실로 향하는 안쪽 문을 열면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여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슬픔, 약간의 돈을 안고 들어온다. 들어오세요, 아무개 씨. 뭘 도와드릴까요? 틀림없이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사흘 후 해질녘에 아일린 웨이드가 전화를 해서 다음날 저녁 술이나 한잔하러 집으로 와줄 수 없냐고 물었다. 친구들을 불러 칵테일 파티를 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로저가 나를 만나서 적절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불하실 게 없습니다, 웨이드 부인. 제가 한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로 빅토리아조 시대의 인간처럼 행동했으니 아주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요새는 키스는 별로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아요. 오실 거죠? 그러도록 해보죠. 현명한 판단은 아니지만. 로저는 다시 몸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한답니다. 잘 됐군요. 오늘은 아주 심각해 보이시네요.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웃더니 작별 인사를 하고 끊었다. 나는 잠시 동안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 뒤 나는 뭔가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재밌는 얘기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기에 나는 테리 레녹스의 이별 편지를 금고에서 꺼내서 다시 읽었다. 그러자 그가 부탁한 김릿을 마시러 빅터의 바에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 테리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바에 갔더라면 좋아했을 만한 적절한 시간. 바가 한적한 때였다. 나는 어렴풋한 슬픔과 당혹스러운 쓰라림을 느끼며 그를 생각했다. 나는 빅터의 바에 이르렀지만 거의 지나쳐 버릴 뻔했다. 거의. 그러나 지나쳐 버리진 않았다. 나는 그의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빅터의 바는 너무 조용해서 문 안에 들었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지경이었다. 바의 의자에는 게즐로보와 올른 같은 합성 섬유일 수밖에 없는 검정 맞춤 양복을 입은 여자가 홀로 앉아 옅은 초록빛이 도는 술을 앞에 두고서 긴 비치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주 섬세하고도 강렬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섹스에 굶주린 것 같기도 했으며 어떻게 보면 극심한 다이어트로 그런 표정을 짓게 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의자 두 개에 떨어진 자리에 앉았고 바텐더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미소 짓지는 않았다. 김릿 한 잔. 나는 말했다. 비트는 넣지 말아줘요. 그는 작은 냅킨을 내 앞에 놓은 뒤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뭐 좀 아시는군요. 그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요전날 밤에 손님하고 손님 친구분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는 로즈사에 라임 주스 한 병을 갖다 놓았지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이상 오시지 않으시기에 오늘에서야 그 병을 땄습니다. 그 친구는 이 동네를 떴지요. 나는 말했다. 괜찮으면 더 불러줘요. 수고롭게 그런 일까지 해주다니 고맙소. 그는 가버렸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 잔을 내려다보았다. 여기는 그걸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그녀가 너무 조용히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한테 말하는 것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쪽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아주 크고 검은 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껏 본 사람 중에서 손톱을 가장 빨갛게 칠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술집에서 남자를 낚으러 온 여자 같지는 않았고 목소리에 유혹하는 기색도 없었다. 김린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알려줘서 좋아하게 되었죠. 그 친구 영국 사람이군요. 어떻게 알죠? 라임 주스 때문이죠. 요리사가 피를 흘릴 것 같은 끔찍한 엔초비 소스를 곁들인 삶은 생선과 마찬가지로 영국적이잖아요. 그게 라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영국 사람들이요. 생선 말고. 나는 더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열대 음료인 줄 알았는데 말레이 반도나 뭐 그런데 말이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여자는 다시 몸을 돌렸다. 바텐더는 내 앞에 술을 놓아주었다. 라임 주스를 넣으니 약간 연한 녹색과 노란빛이 감도는 신비한 색깔이 되었다. 나는 맛을 보았다. 달콤한 맛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맛이 동시에 났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보았다. 그녀는 자기 잔을 내 쪽으로 들어 보였다. 우리 둘은 함께 마셨다. 그러고 보니 그녀도 같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음 과정은 판에 박힌 순서대로였으나 나는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앉아만 있었다. 그 친구는 영국 사람이 아니었죠. 나는 잠시 후에 말했다.
전쟁 중에 거기 간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여기 종종 왔었죠. 지금처럼 이런 시간에 손님들이 들끓기 전에 말입니다. 이때가 유쾌한 시간이죠. 바에서 유일하게 유쾌한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녀는 자기 잔을 비웠다. 당신 친구는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름이 뭐죠? 나는 여자에게 바로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담뱃불을 붙이고 여자가 비치 담뱃대에서 꽁초를 탁탁 털어낸 뒤 다른 담배를 끼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레녹스. 그녀는 불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탐색하는 눈길로 나를 슬쩍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너무 잘 아는 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바텐더는 천천히 다가와 내 잔을 슬쩍 보았다. 같은 걸로 2잔 더 줘요. 부스 자리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서 내려서 기다렸다.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꺼낸 말은 아니었다. 너무 섹스를 의식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때때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침실로 기어들지 않고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번 만남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자 쪽에서는 단지 내가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될 대로 되라지. 그녀는 망설이긴 했지만 그다지 오랜 시간을 끌지는 않았다. 그녀는 검은 장갑 한 켤레와 태와 잠금쇠 부분이 금으로 된 금은 스웨이드 가방을 챙겨서 구석 부스 자리로 걸어갔으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나는 작은 테이블 건너에 앉았다. 나는 말로입니다. 난 린다 로링이에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약간 감상주의자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말로 씨? 내가 여기 와서 김리스를 마시기 때문에요. 당신은 어떻죠? 단지 내 취향이 그쪽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연치고는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나를 보고 모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에메랄드 귀고리를 하고 에메랄드 핀을 옷깃에 꽂고 있었다. 평평한 돌 가장자리를 사각으로 비스듬하게 잘라낸 세공 방식으로 보아 진품인 듯 싶었다. 바의 희미한 빛 안에서도 안쪽에 광채가 어려 있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그녀는 말했다. 웨이터가 술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았다. 그가 가버리자 나는 말했다. 내가 테리 레녹스를 알았고 좋아했으며 때때로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입니다. 개인적인 상호 협정 같은 거였죠. 우연한 우정이라고나 할까? 그 친구의 집에 간 적도 없고 그 부인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주차장에서 한번 봤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친한 사이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녀는 잔을 뻗었다. 에메랄드 반지는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가는 백금 반지를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한 몸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여자가 35은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37쯤 되려나? 그럴지도 모르죠. 그 친구는 나를 귀찮게 했으니까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요? 그녀는 팔꿈치를 괴고 별 표정 없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편이었다고 했죠. 너무 잘 알았어. 그에게 일어난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에게는 모든 사치품을 다 줄 수 있는 부자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가 대가로 원한 건 가만 놔달라는 것뿐이었죠. 참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나는 말했다. 냉소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로 씨. 어떤 여자들은 그런 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모르고 사귀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문은 언제든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녀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몸을 쭉 펴고는 나를 매몰차게 바라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그 사람 도망갔다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서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겠어요. 난 아닙니다. 그냥 돈 때문에 한 걸요. 별로 유쾌하지 않네요. 말로 씨,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당신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로링 부인. 나는 내 잔을 들어 내용물들을 목구멍으로 틀어넣었다. 난 당신이 어쩌면 테리 레녹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왜 테리 레녹스가 자기 부인 얼굴을 두들겨서 피에 젖은 스펀지로 만들어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마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군요.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었다면 내가 여기 앉아서 김릿이나 마시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나를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자살하면서 상세한 자백서를 남겼다면서요. 그 밖에 뭐가 더 있어야 하죠? 그 친구는 총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신경이 과민해진 경찰이 그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을 구실이 되죠. 하긴 미국에도 같은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찰은 많죠. 어떤 작자들은 자기 구미에 맞을 만큼 빨리 열리지 않는 문에다 총을 대고 퍼붓기도 하죠. 자백서 말인데 그건 본 적도 없어요. 멕시코 경찰들이 위조한 게 확실하겠군요. 그녀는 톡 쏘는 어조로 말했다. 멕시코 경찰들은 방법도 모를 겁니다. 하물며 오타토클란처럼 작은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자백서 자체는 진짜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백서가 그 친구가 아내를 죽였다고 증명해 주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내게는 안 그렇단 겁니다. 내게 그 자백서의 의미는 그가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친구를 나약하다거나 심성이 여리다거나 감상적이라거나 뭐 내키는 대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궁지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결심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군요. 어떤 사람도 하찮은 스캔들을 피하고자 자살하거나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아요. 그녀의 언니와 아버지로 말하자면 스스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말로시. 좋습니다. 동기는 잘못되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따라온 건지도 모릅니다. 1분 전에 나한테 화를 냈죠. 이젠 내가 아예 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요? 김릿을 마실 수 있게. 갑자기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진지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당신이 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어쨌건 어느 정도까지는 어리석었던 게 확실하죠. 그가 자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했다면 나도 같이 재판을 걸었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낼 수 있는 이상의 벌금은 물어야 했을 겁니다.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면허 취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쩌면요. 술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경찰이 나를 밟아버릴 수도 있는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요. 주 면허국 심의위원회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원회 사람들은 시경에서 처리하는 일을 무조건 승인해 주지 않거든요. 그녀는 술을 맛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모든 걸 고려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재판도 없었고 충격적인 신문 기사도 없었어요. 신문을 팔기 위해서라면 늘 동원되던 작태인 최소한의 진실이나 공정한 취재 경쟁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의 감정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온갖 구정물을 끼얹는 꼴도 보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터무니없다면서요. 그녀는 뒤로 기대고 머리를 부스 등받이의 위쪽 곡선 부분에 대었다. 테리 레녹스가 단지 그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자살해야만 했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거죠. 재판이 없었던 것이 모든 편에게 더 잘된 일이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술 한 잔 더 해야겠군요. 나는 웨이터를 손짓해 불렀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데요. 혹시 포터 집안과 친척이거나 그런 모양이십니다. 로링 부인. 실비아 레녹스가 내 동생이에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아시는 줄 알았지요. 웨이터가 서성거리기에 나는 그에게 바로 와달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로링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만 마시겠다고 말했다. 웨이터가 멀어지자 나는 말했다. 이 무거우신 포터 노인장이. 죄송합니다. 할람 포터 씨가 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었으며 테리의 부인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나마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군요. 과장하시는군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으세요. 말로 씨, 그리고 확실히 그처럼 냉혹한 분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사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인정해요. 절대 사진도 찍지 않으시고 연설도 하지 않으시며 전용차나 전용기로만 움직이시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평소 참 인간적이셨어요. 테리를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테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신사적이라며 손님으로 와서 칵테일 첫 잔을 마시는 그 15분간만 신사적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약간 삐끗했군요. 테리도요. 웨이터가 세 번째 김릿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나는 향을 맡아본 뒤 앉아서 잔의 둥근 바닥 가장자리를 한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테리의 죽음은 아버지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어요. 말로씨, 그리고 또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깔끔하게 보인다는 걸 아버지도 아세요. 테리가 그냥 실종되는 편을 원하셨죠. 만약 테리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아버지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럴 리가요, 로링 부인. 자기 딸이 살해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짜증난다는 몸짓을 해보이더니 냉담하게 나를 보았다. 너무 매몰차게 들릴까봐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지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동생을 아예 털렸다고 단념해버렸어요. 만날 때도 그 애한테는 거의 말도 안 하셨고요. 아버지가 속마음을 표현하신다면 물론 그러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겠지만 테리의 자살에 대해서 당신만큼이나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제 테리는 죽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동생 부부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화재나 고속도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애가 죽을 운명이라면 가장 그럴듯한 때였는지도 몰라요. 10년만 더 있었다면 그 애는 할리우드 파티에서 볼 수 있는 흉측한 여자들처럼 섹스에 글씬 들린 여자가 되었거나 몇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쓰레기죠.
갑자기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났다. 나는 일어서서 부스를 훑어보았다. 옆 부스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다음 칸에서는 한 남자가 홀로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쿵 하고 도로 앉은 뒤 잔을 치워버리고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아직도 목소리를 낮출 정도로는 이성이 남아있었다. 이런 잭이랄, 로링 부인,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믿게 하려는 거요. 할람 포트가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니 정치적인 지방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살인사건을 덮어버리고 조사를 취소시키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다. 당신 아버지도 테리가 유죄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을 시켜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알아보게 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당신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한 신문사나 은행 계좌, 자신도 모르는 새에 원하는 대로 알아서 일을 착착 처리해 주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900명의 사람들 힘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 잘 듣는 변호사 말고는 지방 검찰청 직원이나 이 도시 경찰들 중 아무도 멕시코로 가서 테리가 반 재미삼아 총을 쏴대는 인디언에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이를 꾸민 게 아니라고. 당신네 노인장은 수억 불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지. 로링 부인, 나로서는 당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못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저기 멀리까지 힘이 미치는 조직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그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지. 그 사람은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오. 단단하고 거친 남자겠죠. 그런 돈을 벌어서 지금 당신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요. 그런데 그런 웃기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당신네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거요.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악수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 당신네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주변을 서성거리겠지. 바보로군요. 여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이제 정말 질려버렸어요. 아, 그러시겠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해둡시다. 테리는 실비아가 죽던 날 밤에 당신 아버지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소? 당신네 노인장이 테리에게 무슨 말을 했겠소? 그냥 멕시코로 도망가서 총으로 자살하게. 이 일은 가족끼리만 하는 일로 해두자고. 내 딸은 창녀고 정신이 나갔어. 딸애의 예쁜 얼굴부터 목까지 뭉개놓을 술 취한 미친 녀석은 12명도 더 될 거야. 그냥 사고였겠지. 그 사고친 녀석도 술이 깨면 미안해질걸. 하지만 자네는 이제까지 수월하게 받아먹고 살지 않았나.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온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고결한 포트 집안의 이름을 산속에 핀 라일락처럼 고귀하게 유지하는 걸세. 딸애가 자네와 결혼한 건 번듯한 간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 그 애가 이제 죽었으니 그보다 간판이 더 필요한 때가 어디 있겠나. 자네가 바로 그 일을 해줘야지. 자네가 실종된 상태로 남아있어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지만 자네가 발견되면 끝이라고 봐야지. 그때는 시체 공시소에서 보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목소리에 드라이 아이스를 담아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나는 뒤로 기댄 뒤 기분 나쁘게 웃었다. 기분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말투를 약간 더 공손하게 다듬을 수는 있겠죠. 그녀는 자기 소지품을 챙기더니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마디 경고는 해주고 싶네요.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주 간단한 경고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게 표현한 그런 생각을 여기저기 방송하고 다닌다면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다지 길게 가지 못하고 아주 갑작스럽게 끝장나게 될 거예요. 완벽하군요.
로링 부인. 완벽해. 경찰에게도 그런 말을 듣고 건달 패거리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 상류청 부인에게도 그런 말을 듣다니. 표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군. 손 떼. 나는 여기 술이나 한잔 하러 온 거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부탁했으니까. 내 꼴 좀 보게나. 실질적으로 나는 이제 묘지에 있는 거나 다름없군. 여자는 일어서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리 3잔 더블로 취했나 보군요. 나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일어서서 그녀 옆에 섰다. 당신은 한 잔 반을 마셨죠, 로링 부인. 뭐하러 그렇게 마셨죠? 어떤 남자가 부탁이라도 했나?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당신 생각인가? 혀가 지나치게 가벼웠던 게 아닐까? 누가 알겠어요, 말로 씨. 누가 알겠어요. 누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죠? 저기 카운터 뒤쪽에는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나는 그녀가 그 시선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놀라며 돌아보았다. 마르고 피부가 거무스름한 남자가 가장 가까운 문 옆에 맨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 친구 이름은 칙 아고노스티요. 나는 말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메넨데스란 사람의 똘만이지. 가서 저 친구를 한 대 때리고 밟아줍시다. 정말 취하셨군요. 그녀는 빨리 말하고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는 몸을 휙 돌려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자리 곁을 통과할 때는 나는 그 뒤로 걸어가서 양 겨드랑이 밑으로 잽싸게 손을 집어넣었다. 내가 좀 취했던가 보다. 그는 화난 듯 몸을 휙 돌리더니 의자에서 내려왔다. 조심해 이 자식아. 그는 으르렁댔다. 곁눈질로 보았더니 그녀가 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총을 안 가져왔군, 아고스티노 씨. 이렇게 무모할 때가 있나. 날도 거의 졌는데. 험악한 꼬마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꺼져. 그는 흉표하게 말했다. 이런 뉴요커에서 대사를 훔쳐왔군. 그의 입은 뭐라고 움직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놔두고 로링 부인을 따라 문을 지나 차 1미터의 공간으로 나갔다. 반백의 운전기사가 거기 서서 주차장에서 있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모자에 손을 얹어 인사를 하고서는 가서 야하게 반짝거리는 캐딜락 리무진을 몰고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어주자 로링 부인은 올라탔다. 그는 마치 보석 상자에 뚜껑을 내려놓는 듯한 태도로 차문을 닫았다. 그는 차 뒤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반쯤 미소 지으며 나를 내다보았다. 안녕히 가세요, 말로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니, 그랬던가요? 우리는 크게 한판한 셈이죠. 본인이 그러셨다는 뜻이겠죠. 주로 혼자 그러셨잖아요. 보통 그러죠. 잘 가요, 로링 부인. 여기 근처에 살지는 않죠. 아닌가요? 가까운 데는 아니죠. 나는 아이들밸리에 살아요. 호수 맨 끝쪽에요. 내 남편은 의사예요. 혹시 웨이드라는 집안 사람들을 압니까?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네, 웨이드 부부를 알아요. 왜 묻죠? 왜 묻는 걸까요? 아마도 아이들밸리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들 뿐이기 때문이겠죠. 알았어요. 그럼 다시 잘 가세요, 말로 씨. 그녀가 뒤로 시트에 기대자 캐딜락은 정중하게 부르렁거리며 선셋 스트립을 따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몸을 돌리자 거의 칙 아고스티노와 쾅 부딪힐 뻔했다. 저 여자는 누구야? 그는 조소했다. 다음에 또 잘난 척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줄 알아. 자네한테 관심 보일 사람은 없을 텐데. 알았어. 똑똑한 척 하기는. 차 번호판을 적어놨지. 맨디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도 알고 싶어 하거든. 차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키는 2m 10cm도 넘고
옆으로도 1m 20cm는 될 법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나와 아고스티노를 보고서 한 걸음에 성큼 다가와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너 싸구려 깡패 새끼, 내가 식사하는 구역에 와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겠어.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아고스티노를 흔들더니 인도 건너 벽으로 던졌다. 칙은 늘어진 채로 콜록거렸다. 다음에는 말이지. 거대한 덩치의 남자가 고함 질렀다. 너 내가 혼낼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총을 들고 있을 때 경찰이 잡으러 올 테니. 칙은 고개를 젓더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커다란 남자는 훑는 듯한 눈길로 나를 보더니 싱긋 웃었다. 근사한 밤이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빅터의 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칙이 몸을 펴고 평정을 되찾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물었다. 자네의 친구는 누군가? 빅 윌리 마군이야. 그가 음침하게 말했다. 풍기단속반 얼간이 형사지. 자기가 터프하다고 생각한다니까.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 나는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공허하게 나를 바라보더니 가버렸다. 나는 차를 주차장에서 꺼내와 집으로 몰았다. 할리우드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일이든.